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가 이성을 담당하는 회로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편도체라는 감정의 중심부는 파충류의 뇌에도 이미 있습니다. 전두엽이라는 이성의 자리는 인간에 와서야 지금 크기로 자랐습니다. 순서가 이렇다 보니 속도도 다릅니다. 위험을 본 순간 편도체는 20m초 만에 반응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의식이 깨닫는 데는 그보다 몇 배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기 한참 전에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이성이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뇌과학에서는 거꾸로 읽힌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기억의 비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억이 쌓여 만든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봅니다. 1848년 9월 13일 미국 버몬트주 캐번디시 철도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감독은 25살의 피니어스 게이지. 유능하고 성실하고 부하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용주들은 그를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현장 감독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화약을 넣고 터뜨려서 철도 놓을 땅을 고르는 일. 화약을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긴 쇠막대로 눌러다지는 공정. 게이지가 직접 주문 제작한 쇠막대가 있었습니다. 길이 1m 조금 넘고 직경 3cm, 무게 6kg. 끝이 뾰족한 그의 손에 딱 맞는 도구였습니다. 그날 한 가지가 어긋났습니다. 누군가 모래 덮는 일을 빠뜨렸는데 게이지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쇠막대를 내리꽂았습니다. 뾰족한 끝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화약이 터졌습니다. 6kg짜리 쇠막대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뾰족한 쪽이 먼저 게이지의 왼쪽 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눈 뒤쪽을 지나 두개골 꼭대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25m 떨어진 곳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게이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잠깐 경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그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근처 마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의사 앞에 앉은 그가 한 첫마디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일거리 생기셨네요. 머리에 구멍이 난 사람이 할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식이 명료했고 자기 부하들의 이름을 그날 저녁까지 정확히 댈 수 있었습니다. 감염으로 한쪽 눈을 잃었고 몇 달간 사경을 헤맸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에 게이지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사이가 좋았고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후의 게이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변덕스러웠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남긴 말 한 줄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게이지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그는 원래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며 마차를 몰고 자기 이야기를 보여주는 순회 전시에 잠깐 섰다가 결국 남미 칠레까지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7년 정도 장거리 역마차를 몰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말년에 가족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고 1860년 간질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12년 뒤였습니다. 게이지 이야기는 뇌과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거의 항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이지의 망가진 모습은 후대에 조금씩 부풀려진 것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멜버른 대학의 매컴 맥밀런은 게이지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시 조사한 결과 원래 의사 할로우가 남긴 기록보다 훨씬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칠레에서 7년 동안 역마차를 몰았다는 사실 자체가 게이지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 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고 사회적 판단이 흐려졌고 장기적인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
이것은 의사의 기록에도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도 일관되게 남아 있습니다. 게이지의 두개골에서 부서진 자리는 왼쪽 전두엽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래쪽 복매 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위가 망가지면 기억은 남고 말은 그대로고 걷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손상되는 것은 감정, 충동 조절, 사회적 판단,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날 버몬트의 공사 현장에서 부러진 것은 쇠막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하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게이지는 여전히 말을 했고, 걸었고, 생각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까요? 이성은 멀쩡한데 왜 일상이 무너졌을까요? 답은 전두엽이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이성의 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전두엽은 감정과 이성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감정이 잘려나가자 이성이 길을 잃었습니다. 게이지의 전두엽이 부서졌지만 그에게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웃고, 쉽게 욕했습니다. 감정을 만드는 회로는 전두엽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로의 중심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편도체, 영어로 아미그달라입니다. 라틴어로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좌우 한 쌍입니다. 편도체는 작지만 하는 일은 큽니다. 공포, 불안, 분노,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일. 이 일을 수천만 년 넘게 해온 회로입니다. 파충류의 뇌에도 있고 물고기의 뇌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편도체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빠릅니다. 대뇌 피질보다 훨씬 빠릅니다. 1990년대 뉴욕대 조셉 누드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소리를 들려주고 약한 전기 자극을 주는 일을 반복했더니 쥐는 그 소리만 들어도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공포로 각인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류드는 쥐의 청각 피질을 제거하고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피질이 없으면 쥐가 소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테니 공포 반응도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청각 피질이 없어도 쥐는 여전히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귀로 들어온 소리 신호가 피질을 거치지 않고 편도체로 직접 가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누드는 이 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빠른 길. 이 원리를 시각으로 옮겨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을 봤다고 해봅시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뇌 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빠른 길, 눈, 시상, 편도체. 걸리는 시간 약 20m초입니다. 다른 하나는 느린 길, 눈, 시상, 시각 피질, 편도체. 걸리는 시간 그 몇 배입니다. 여기에 저게 뱀인가 호수인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려면 또 그만큼이 더 걸립니다. 속도 차이가 몸과 의식 사이에 한 박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 비슷한 것을 보면 몸이 먼저 뛰고 한 박자 뒤에 아, 호수였네 하고 깨닫습니다. 몸이 먼저, 의식이 나중입니다. 이게 왜 진화적으로 유리한지는 간단합니다. 가짜 뱀에 놀라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잠깐 심장이 뛰고 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뱀을 놓치는 비용은 목숨입니다. 편도체는 정확도보다 속도를 선택한 회로입니다. 일단 반응하고 확인은 나중에. 편도체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경고기는 불이 났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기 비슷한 게 감지되면 일단 울립니다. 탄 토스트에도 울립니다. 그래도 경보기를 떼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진짜 불이 났을 때 한 번 듣는 게 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경보기만 있으면 일상이 피곤합니다. 토스트 때문에 계속 뛰어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 전두엽입니다. 정확히는 이마 바로 뒤, 전전두 피질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경보기가 울리면 잠깐 멈춰서서 진짜 불인지 확인합니다.
진짜면 대응하고 아니면 경보기를 끕니다. 이 확인하고 끄는 기능이 전두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두엽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완성됩니다. 청소년기의 사람이 충동적인 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편도체는 이미 성숙해서 경보기가 잘 울리는데 그걸 꺼주는 소방관이 아직 훈련 중인 겁니다. 게이지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편도체는 멀쩡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솟았습니다. 화도, 즐거움도, 충동도. 망가진 건 전두엽이었습니다. 경보기는 그대로 울리는데 소방관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면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욕이 나오면 욕이 나오고 계획이 흐트러지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이 정말 감정을 억제하는 일뿐이라면 게이지는 충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충동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감정 억제를 못해서 라는 설명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넘치는 게 문제였다면 아무거나 덥석 선택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선택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감정이 이성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성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1980년대 초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학계에서 엘리엇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환자입니다. 30대 후반, 한 회계사무소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주변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엘리엇의 뇌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양성 종양이었고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똑똑했습니다. 기억도 멀쩡했고 말도 유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엇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는 회계사였는데 이제 서류를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분류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알파벳 순으로 할 것인가? 날짜 순으로 할 것인가? 주제별로 할 것인가? 엘리엇은 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30분 동안 분석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서류 한 뭉치조차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 30분,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결혼도 파탄났습니다. 엘리엇은 사기꾼의 투자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전부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신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각 선택의 논리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엘리엇을 만난 신경학자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엘리엇과 비슷한 환자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모두 뇌의 같은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마 바로 뒤, 복내 측 전전두피질. 게이지가 다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다마지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능이 멀쩡한데 왜 결정을 못 내릴까? 그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름이 아이오와 도박과제입니다. 1994년에 처음 발표됐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4개의 카드 더미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어느 더미에서든 카드를 한 장씩 뽑을 수 있습니다. 카드에 따라 돈을 따거나 돈을 잃습니다. 100장을 뽑는 동안 최대한 많이 따는 게 목표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르지만 더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A 더미와 B 더미는 한 장 뽑을 때마다 큰 돈을 줍니다. 대신 가끔 아주 큰 손실이 터집니다. 계속 뽑으면 결국 돈을 잃습니다. C 더미와 D 더미는 한 장에 버는 돈은 적습니다. 대신 손실도 작습니다. 계속 뽑으면 조금씩 돈이 쌓입니다. 정상인은 40장에서 50장쯤 뽑으면 C와 D 쪽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C와 D가 좋은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의식이 좋다고 느끼기 한참 전에요. 참가자의 손에 센서를 붙여 손바닥의 땀을 측정해 봤습니다. 정상인은 10장쯤 뽑았을 때부터 이미
A나 B더미 위로 손이 가면 미세한 땀이 났습니다. 의식이 여기 위험해 라고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몸이 먼저 알았던 겁니다. 엘리엇 같은 환자들은 달랐습니다. 100장을 다 뽑을 때까지 A와 B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잃고 또 잃고 또 잃어도. 논리적으로는 A와 B가 나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바닥에서는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정 회로가 선택에 개입하지 못한 겁니다. 다마지오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매틱 마커 가설. 우리말로 풀면 몸이 붙이는 꼬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선택지에 감정적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 그 꼬리표가 이건 좋다, 이건 피해라를 몸으로 먼저 알려준다는 것. 이 꼬리표가 없으면 모든 선택지가 논리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논리만으로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선택지의 장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빠르게 내리는 결정들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제안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이 결정을 대부분 1초 안에 내립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조건을 따져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이유를 찾습니다. 이 느낌의 정체가 소매틱 마커입니다. 살면서 쌓인 감정적 경험들이 선택지마다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 감정이 선택을 좁혀주지 않으면 이성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좋은 것, 감정은 나쁜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런데 다마지오의 환자들이 보여준 건 정반대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이성은 결정조차 내릴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이성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다마지오의 소매틱 마커 가설은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감정이 정말 의식 바깥에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의식적 과정의 일환인지. 이런 세부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의사결정의 필수 부품이다라는 큰 그림은 30년 넘게 버텨온 발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소위 결정장애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부족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마지오가 말한 감정은 쌓인 경험이 선택지에 조용히 붙여놓은 꼬리표입니다. 결정을 흔드는 불안이나 후회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층위의 감정입니다. 전자가 부족하면 선택 자체가 안 되고 후자가 과하면 선택을 미룹니다. 둘 다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그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건 잡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걸까요? 답의 한 조각이 뇌 속의 한 물질에 있습니다. 이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도파민. 흔히 도파민을 쾌락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나온다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199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의 볼프람 슐츠는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고 실험을 했습니다. 목표는 도파민 뉴런이 언제 발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숭이에게 그냥 주스를 줬습니다. 주스가 입에 닿는 순간 도파민 뉴런이 강하게 발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주스를 주기 전에 불빛을 먼저 켜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켜지면 잠시 뒤에 주스가 나온다. 이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숭이가 규칙을 배우고 나자 도파민 뉴런의 발화 시점이 바뀐 겁니다. 이제 주스가 입에 닿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대신 불빛이 켜지는 순간 도파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화 시점이 옮겨간 것입니다. 보상 자체에서 보상의 예측으로. 슐츠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불빛을 켜놓고 주스를 안 줘봤습니다. 그러자 도파민 뉴런의 활동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왔어야 할 주스가 오지 않았다는 실망 신호였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으면 도파민이 터집니다. 예상대로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나쁘면 도파민이 떨어집니다. 도파민은 좋다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상 예측 오차라고 부릅니다. 도파민이 예측에 반응한다는 이 발견은 우리 일상의 작은 장면들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보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의 기대가 더 큽니다. 여행을 가기 전 설렘이 실제로 도착했을 때의 감정보다 강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 직전이 확인하고 난 뒤보다 두근거립니다. 우리 몸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점은 무언가를 얻기 직전입니다. 도파민은 얻었을 때의 만족이 아니라 얻을 것 같다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쾌락의 물질이라고 부르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기대의 물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라는 것이 감정과 결정을 잇는 다리입니다. 어제까지 쌓인 경험이 도파민 회로에 이건 좋을 것 같다는 꼬리표를 붙여놓습니다. 내일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꼬리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3장에서 본 소매틱 마커와 다른 층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먼저 알고 의식이 뒤를 따라가는 구조. 이 구조가 평소에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중독입니다. 알코올, 도박, 게임, SNS.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도파민 회로를 직접 그리고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 원래 도파민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음식, 물, 안전한 관계. 그런데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물질은 이 회로에 직접 침입해서 신호를 인공적으로 터뜨립니다. 진짜 보상이 없는데도 엄청난 보상이 왔다는 신호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반복되면 회로 자체가 변합니다. 같은 자극에 반응이 줄어듭니다. 내성입니다. 이전과 같은 강도로 느끼려면 더 많이, 더 자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없는 일상은 도파민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느껴집니다. 전에는 즐거웠던 일상이 시시하고 무덤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독을 의지 부족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이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중독은 회로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회로 자체가 이미 변형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중독자가 내리는 선택은 누구의 선택일까요? 그 사람의 것일까요? 변형된 회로의 것일까요? 이 질문은 7편에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보상 예측 오차라는 이 단순한 원리가 훗날 기계에도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시리즈에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장면을 지나왔습니다. 1848년 버먼트의 철도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달라진 일, 쥐가 소리에 얼어붙게 만든 편도체의 빠른 길, 점심 메뉴 하나 고르지 못하던 다마지오의 환자들, 불빛 하나에 도파민이 터져나오던 원숭이의 뇌. 이 4장면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일의 대부분은 의식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것. 편도체는 의식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소매틱 마커는 의식이 모르는 사이에 선택지를 걸러냅니다. 도파민은 의식이 좋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기대를 쏘아보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결정은 내가 내린 게 아니라 회로가 내린 건가? 나는 회로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는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만이 진짜 나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뇌과학이 오늘 보여준 건 정반대입니다. 편도체도 나입니다. 도파민 회로도 나입니다. 과거 경험이 쌓여 만든 소매틱 마커도 나입니다. 이 모든 회로가 모여서 내가 됩니다. 회로가 결정을 내렸다 하는 말은 내가 결정을 내렸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감정은 나를 조종하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나의 일부입니다.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감정에 끌려다닐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의식만이 진짜 나라는 오래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놓고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내 결정은 의식 하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평생 쌓인 경험, 몸이 익힌 반응, 나도 모르게 자라난 가치관까지가 하나의 선택을 빚어냅니다.
의식은 그중 맨 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결정했다는 느낌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의식 아래의 깊은 회로까지 전부 나라는 것. 감정이 있어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용서합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서 삶이 선명해집니다.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소음이 아닙니다. 이성이 비로소 울리는 악기입니다. 둘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회로가 모여서 나가 된다면 왜 우리는 나는 하나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수많은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왜 그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관점, 하나의 내가 들리는 걸까요? 이게 뇌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의식이라는 가장 이상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이번 편에서 가장 오래 머문 장면은 다마지오의 환자들이었습니다. IQ 정상, 기억 정상, 말도 유창한 사람이 점심 메뉴 하나를 못 고릅니다. A 식당의 장점 20개, 단점 10개, B 식당의 장점 15개, 단점 8개, 다 정확히 분석하면서 결정은 내리지 못합니다. 이걸 오래 보다 보면 거꾸로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빠르게 점심을 고를 수 있는 건 계산이 빨라서가 아니라는 것. 살면서 쌓인 감정의 꼬리표가 분석 없이 선택지를 좁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감정과 결정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의식이라는 뇌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